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린아이처럼 나를 보듬어주던 그날 세상은 따스했고 내 맘은 설렜어. 누군가의 품에서 꿈을 키우던 때 후견인 같은 네 손이 날 살게 했지. 날 지켜줄 너라는 후견인, 어디서든 날 돌봐주는 사람, 내 작은 미래를 믿어준 그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시간은 흘러도 난 여전히 그대로 여린 마음 가진 채 세상을 헤엄쳐. 가끔은 지칠 때도 너의 목소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 나를 감싸 안아. 날 지켜줄 너라는 후견인, 어디서든 날 돌봐주는 사람, 내 작은 미래를 믿어준 그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세상이 힘들어도 난 너만 보면 돼. 장생처럼 살아가도 괜찮아. 여기 있어. 네가 있는 한 난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날 지켜줄 너라는 후견인, 어디서든 날 돌봐주는 사람, 내 작은 미래를 믿어준 그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너만 있다면 난 다시 웃을 수 있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후견인처럼 날 지켜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은 12운성 장생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별 사주 해석을 하실 때 이 12운성 장생지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고 다시 기운이 끊어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고 태어나고, 이런 생장 소멸의 법칙을 12등분을 한 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에 관련해서 여러분 사주에 12운성 그 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임의로 충하는 관계끼리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 장생부터 시작입니다. 장생부터 장생, 목욕, 관대, 생육대, 노강쇠, 병사묘, 절태양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이거 외우기 쉽게 표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인묘, 신유, 이렇게 걸록저항, 절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런 표를 이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내가 장생이 여기 부분에 있죠. 중간쯤에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간목이 해에서 장생하죠. 을목은 오에서 장생하고, 병화무토는 인에서 장생하고, 경금은 사에서 장생하고, 임수는 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표가 여러분 사주 천간에서 일간뿐만이 아니에요. 연간, 월간, 시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에 대한 장생 이거를 이제 보시고 오늘의 강의를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장생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연월일시 위치별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치별로 장생지가 연에 있는 거하고 월에 있는 거, 뭐 일시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연부터 겉과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 사주에 연지에 장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12운성은 지지로 보는 거죠. 천간을 지지에 대입을 해가지고 지지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천간끼리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하고 지지끼리 보는 것은 이제 12신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띠하고 월지, 뭐 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12신살인데 그것도 이제 이 12운성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신살도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강의를 한번 하고, 오늘은 12운성을 이제 할 건데 천간 대 지지를 보는 게 12운성이다. 그래서 이제 연에 해당하는 지지, 연지가 되겠죠. 그래서 연지부터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죠. 연부터 겉과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장생지가 연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장생의 모습이 표면에 묻어 있다. 겉 표면적으로 장생지의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다른 장생지가 월지에 있는 사람하고 일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겉과 시작적인 부분에 이 장생지에 대한 느낌이 더 확연하게 티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장생지라는 게 있는데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다 다르겠죠. 뭐 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연에 있는 연지 장생 있죠. 이 부분이 내 껍데기를 만들어낸다. 표면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장생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생에 대한 기본 키워드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나를 돌봐주는 부모 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처럼 나를 되게 귀여워해주거나 예뻐해주거나 사랑을 해주거나 나한테 되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장생에 대한 부분, 연지 장생 겉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로 갈수록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월지는 이제 그 다음이고 일지가 중간 단계, 이제 시지로 가면은 아주 깊숙한 속으로 들어가 있고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은 우리 나이가 60세로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0세에서 15세 가는 그 나이 때 장생이 있는 거예요. 연에 있으면, 연에 장생이 있으면은 0세에서 15세 정도 가는 그 시기에 장생의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고, 월지에 있으면은 15에서 30세 이때 되고, 이제 30에서 45세에 해당하는 일지, 이 부분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생산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그런 때겠죠. 그리고 시지에 있는 장생, 요거는 이제 45세에서 60세 가는 자식하고의 인연이라든지 좀 나의 마무리를 좀 지어가는 인생에서의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해요. 뭐 70도 80도 살고 뭐 90, 100살도 살고 하니까 하나의 어떤 60세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이렇게 시에 해당하는 장생이 이렇게 연에 있다. 그럼 연에 있는 그 느낌 자체가 마지막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추노초동으로 보셔도 돼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봄에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이제 연에 발달된 사람이겠죠. 뭐 장생이라면 장생이 연에 있다. 그러면 연에 바로 학기 초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3개월간이 이 장생의 의미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시로 갈수록 속과 끝이라고 했는데 가장 장생지의 느낌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시에 장생이 있다. 간목이 있는데 뭐 해시거나 뭐 을목이 있는데 오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생지의 느낌이 잘 안 드러난다. 드러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 깊숙하게 들어가야지만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장생지뿐만 아니에요. 다른 12운성도 마찬가지고 십성도 그렇고 오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목이 있다, 화가 있다, 인목이 있다, 뭐 유금이 있다, 어떤 걸 대입을 해봐도 연애에 있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확연하게 표면에 대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시에 있는 것은 잘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좀 귀하다고 여길 수 있고, 좀 단점으로 얘기하면 성향들이 밖으로 잘 안 드러난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가 정확하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죠. 시가 정확하게 7시인지 9시인지 뭐 아침 먹고 태어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새벽 닭 울고서 뭐 어쨌다고 하시고, 막 그런 경우에 조금 시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뭐 추정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출생 호적에 등록된 날짜하고 실제 사주 태어난 날하고도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른다. 사실은 연예인 중에 그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출생일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사주도 못 본다고 하죠. 그래서 연하고 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1번 연지 장생부터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자마자 0세에서 이제 15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14세 말까지 장생지에 해당하는 느낌을 담고 있죠. 그러면은 요건 이제 성장기라고 합니다. 성장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일단 몸이 좀 커야죠. 점점 키도 크고 발육 상태를 이제 갖춰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형체가 눈에 보이고 자라나죠. 눈에 보이는 영역들이 됩니다. 외관, 집안, 부모 상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일단 연지에 장생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라든지 나를 좀 지켜주는 사람 영역 안에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고아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 부모나 보호자는 있죠. 그런데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한다. 그리고 또 바깥 세상을 나아가는데 굉장히 두려워한다. 왜냐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생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공간에 와 있는지, 또 누구를 붙잡고 가는지, 의지에 대한 부분 있죠. 근데 이게 절퇴지 같은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 장생지는 육체적인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잖아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 장생지 이전에는 절퇴양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이 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밖을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가 정신적인 의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출산이 되어서 탯줄을 자르고 호흡을 하는 그 순간 눈이 떠지고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분리가 돼서 이젠 실질적으로 밥을 먹여주든 내가 살고 죽고 이런 생존의 문제가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이 연지에 대한 나이대가 정말 중요한 시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생지의 코드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 내지는 후견인, 뭐 부모, 형제, 가족, 뭐 친구, 누구든 간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큰 그 부분이 이제 장생지의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월일치가 아니라 연지에 있잖아요. 연지에 있으니까 0세에서 15세는 이 나이 때 이 장생지의 코드를 굉장히 크게 겪는다. 그러니까 장생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거를 봤을 때 후견인에 대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장생지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월 일시에 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장생지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겪을 거를 예고를 해서 이 장생지가 끝나기 이전에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생지가 뭐 충을 맞거나 뭐 형사를 맞거나 뭐 그 다음에 뭐가 뭐 공망을 맞거나 뭐 여러 가지로 글자의 작용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장생지가 15세까지 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갑자기 부모님 아프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내가 뭐 할머니나 어떤 고모, 이모 뭐 이런 사람한테 뭐 큰다든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진로랑 연관되는 공부보다 어떤 기초 학습에 관련된
사칙연산이라든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본능이 있죠. 그런 것을 학습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장생지가 있으면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알려주든 의식을 시켜주든. 그러니까 이제 장생지가 아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이제 성장이 된 거라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아예 그렇다고 보호자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보호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정말 두드러지는 그런 12운성이 이제 장생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굉장히 공부라든지 발육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잘 먹어야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생산활동을 하면 할수록 잘 큽니다. 연애 장생지가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집에 재산이라든지 뭐 여유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기보다는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뭐 받았으면은 이제 나한테 올 게 온 거죠. 근데 못 받았다고 하면 어디로 갔느냐. 이거에 대한 행방이나 출처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연애 장생이 있다고 해서 이 일간이 나한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상속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한 요 정도 월지 정도 되는 시점에 15에서 한 30세 이전 가는 그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내가 손에 쥐어져야 그걸 직접 쓰든 운영을 하든 할 텐데 이 나이에는 15세 이전의 나이에는 무엇을 받더라도 물려받더라도 온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돈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이거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자 내지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양간의 경우에는 이제 편인이 장생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간목일간도 해수에 장생하고 병화일간도 뭐 인목에 장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장생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좀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게 장생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좀 수월하다.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얻어지는 경우 있죠. 그걸 유지하고 끝까지 완수를 하느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얘기했죠. 년이 겉하고 시작을 의미한다 했죠. 년이. 그러니까 이 장생지가 연에 깔려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뭔가 순조로운 출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 연애를 하든 어디 회사를 다니든 면접을 보든 뭐 시험을 보든 내가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될 만한 것들은 되게 순조롭게 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반응이 바로 옵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내가 막 적극적으로 안 해도 상대가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왜냐면 나는 장생이고 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이 더 많이 움직이고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장생지가 물론 긍정적인 장생이 있고 부정적인 장생이 있을 텐데 장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좋냐 이게 아니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이건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잘못 챙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보약이라고 몸에 좋은 거 막 먹인다고 했는데 내 체질에 안 맞는 걸 먹여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장생지의 좀 부정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딴에는 좋은 걸 해줬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통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로 막 키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 장생지의 기본적인 키워드 중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독립이 잘 안 됩니다. 독립에 대한 형태가 잘 안 되고 1인자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오너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이런 장생이 있는 사람이 사장을 해도 그 밑에 직원이라든지 뭐 매니저라든지 참모급의 어떤 사람이 사장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인 내가 더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열쇠랑 장부랑 다 해서 야 네가 다 해라 하면서 내가 장생이니까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자기 회사인 것처럼 자기 가게인 것처럼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절들이 이게 연지 장생이다. 그러니까 연지 장생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뭐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렸을 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장생지가 있으면은 우선순위, 프리패스, 하이패스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섭이라든지 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무조건 다 뭐 좋다고 하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생지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실 문제겠죠. 연에 있는 장생지 한 여러 명 모아놓고 나는 어땠다 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그 평균치가 나오겠죠. 좋다고 하는 얘기들은 항상 일치하는 게 있고, 근데 난 연치에 장생이 있는데 요건 안 좋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그러한 이 표준이 있다 이거죠. 연애 장생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좀 힘든 그런 어려움에 좀 이제 빠지게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겠죠. 소속감, 그리고 내 발육 상태, 이거 다 누가 좌우합니까?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형체가 자랄 때 집안 상태가 좋아야지 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월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 구체적인 나이는 15세부터 30세인데 뭐 청소년기도 포함이 되겠죠. 청소년기, 청년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시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청소년에서 청년기 정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인 캐릭터가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어떤 주특기를 부여받잖아요. 어떤 전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것이고, 기술을 배우든 나가서 일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신들의 어떤 캐릭터가 부여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학생이다, 뭐 공부를 해서 어디 회사 취업을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연지에도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일이라기보다는 생존 활동이라고 좀 보는 게 좀 가깝고, 여기서부터 이제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 월지 시점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부각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월지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가장 중요한 15에서 30세, 그러니까 사회적인 캐릭터가 딱 부여되는 시점인데, 이때 대체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도 누가 뭘 하자거나 누구의 말을 듣고서 그 진로와 어떤 내 직업, 그런 걸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장생 후견이라고 했죠. 후견인, 보호자 내지는 양육권, 통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캐릭터가 부여되는 시점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 장생지가 이제 월지에 있으니 그 나를 이제 통제해주는 사람, 보호자, 그 힘이 세면 셀수록 강력하게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캐릭터로. 그런데 이 장생이 뭔가 잘못됐다. 뭐 연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형충 맞고 막 갑자기 걸록 제왕 막 깔려 있었던 그런 독립적인 구조에서 갑자기 장생으로 빠지고 막 이러면은 뭔가 생뚱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갭 차이가 크면은 좀 이 장생지를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차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장생지가 이렇게 막 시작을 해 가는데 걸록 제왕 같은 독립성이 강한 그런 인자가 연이나 뭐 일에 있다 이러면 이 장생지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들이 자꾸 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꾸 독립을 하게끔 나가게 만드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믿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이 월지에 있는 장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2운성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일지에 있든 뭐 월에 있든 연에 있든 이 장생 글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연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 이 연에 있는 15세까지의 장생만 읽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월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뭐 월지에 절이 있다, 뭐 걸록이 있다, 제왕이 있다 이러면은 이 걸록과 제왕 또는 뭐 절 이런 거를 겪을 사건과 스토리들이 이 장생지가 끝나기 이전에 생겨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화의 어떤 복선 같이. 그래서 등장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 월에 있는 이 12운성으로 뭐 똑같이 월에 장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장생 있을 때 좋았겠네? 뭐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편안하게 양육 받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 장생지가 끝나갈 무렵에 아닌데요? 저 부모님 이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과연 장생지가 안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장생지가 연지에 있다 해서 이 연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월지에 이 15세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글자를 유념해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주 장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절도 있고 태도 있고 병도 있고 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애에 있는 것만 딱 보고서 장생이니까 연애 장생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했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장기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능성 정도 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이 12운성 시리즈들을 한 12개를 다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연월일시에 대한 이해도가 빠릿빠릿해지니까. 연애 장생이 있는데 뭐 월에 병지가 있어. 그럼 뭐 충을 맞겠죠. 장생하고 병지가 충이니까. 그러면 이 장생에 대한 것과 거꾸로 가는 그 일들이 병지로 연결이 될 거라서 이 장생지가 끝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병지는 독립성에 가장 부여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병들면 내 몸을 내가 가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생은 병들면 다 옆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죽 끓여주고 막 병원 데리고 가고 막 구급차 부르고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지는 아무리 아파도 사람들이 꾀병 부린다고 하거나 내가 아픈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이 병에 대한 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생지는 표현이 되죠. 뭐 조금만 생채기 하나 나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거 보호자들이 계속 장생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은 보호를 받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병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아픈 거 막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한의사다 그러면은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을 때 뭐 주사 맞겠지만 자기가 뭐 무슨 약초 다려가지고 막 한약 먹으면서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제 병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생 배우고 병지 배울 때 이제 연일지 다 대입을 하면은 나는 연인 장생이었는데 월지에 병지가 있더라, 뭐 일지에 병지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응용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통변이 좀 더 다양해지겠죠. 다채롭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나에만 딱 빠져가지고 뭐 저 장생이 있는데 또는 뭐 무슨 식신이 있는데 막 저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뭐 한 글자 하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안 좋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월지 시점에 이 청년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회적 캐릭터가 부여되는 시점이고, 좀 일찍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 이전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30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30 이전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중매를 서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꼬시려고 뭐 누구를 막 꼬시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 엮여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친구 관련된 영향이 좀 크고요. 친구 관련된 영향이 좀 크고, 내가 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장생이라는 거는 뭘 잘 몰라요. 그냥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완전히 신생아, 신생아. 그러니까 이걸로 뭘 선택을 한다. 이거 위험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에서는 위험하다. 반드시 전문가 내지는 보호자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근데 혼자서 막 일을 저질렀다. 괜찮은 줄 알았다. 뭐 좀 할 수도 있지. 이러면은 나중에 본인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요런 월지 시점에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일이든 시든 뭐 겪을 만한 또 12연성도 있겠죠? 그걸 겪기 위해서 이 복수원이나 어떤 예행 연습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진로 적성을 잡아가는 때가 됩니다. 월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격으로 정해지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격으로 잡아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은 잘 안 바뀌는 가장 파급력이 높은 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장생지가 월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일지 시점에 해당하는 3번 장생이 이제 일지에 있죠. 요 연령대는 30에서 45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또 청년기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 큰 폭으로 보면은 장년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요 시기에는 이제 부모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부모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똑같이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번에 했던 사회적 캐릭터 있죠. 이거를 굳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이 회사 저 회사 다닐 거 아니잖아요. 한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창업을 했어. 그럼 그 사업체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키울 때 자본금이 얼마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부모의 후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하고 없이 무일푼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부모 관련된 이슈가 들어옵니다. 돈과 경제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그러니까 즉 피지컬 있죠. 우리가 돈 받는 것만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도 엄청난 유산입니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병치레, 유전병에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폐가 한쪽이 안 좋아가지고 잘라내야 되고 이러면은 그 돈 많아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건강하고 잘 아프지 않는 이 면역력에 대한 유전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체감하고 또 그것을 상대방한테 가까이 있는 친구, 동료, 애인, 배우자 이런 사람한테 전파하거나 영향을 주는, 변화를 주는 그런 때가 이 일지 시점의 장년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 관련된 이슈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이고, 보통 일지를 그냥 배우자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 만날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습니까? 허락을 받죠. 부모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왜? 도움을 더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 관련한 이슈가 크면 클수록 일지에 있는 배우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일지가 뭐 배우자라 해가지고 뭐 부모를 무시하고 그냥 쌩까고 배우자를 만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일지를 배우자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부모의 영향과 후광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이 된다. 월지도 마찬가지겠죠. 월지를 부모궁이라고 합니다. 부모궁인데 여기서 조부모는 안 보이나요? 아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조부모의 영향이 월지 시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돈을 물려주든 부동산을 물려주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뭐 있던 돈을 날려먹든 그 뭐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향들, 이따가 또 하겠지만 CG도 뭐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궁이다 CG가. 그럼 자식궁인데 여기선 배우자의 영향이 안 들어가겠냐 이거죠.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의 영향이 자식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부모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자식이 잘 클 거 아닙니까? 혼자서만 아무리 뭐 아버지 혼자 키웠다, 어머니 혼자 키웠다,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를 좀 배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일지 장생이죠, 부모 관련된 영향을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다른 12운성이나 뭐 10성을 할 때 뭐 지장간 뜯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배우자를 논하는 궁이지만 반드시 부모와 영향이 크다는 거 보시고, 이게 가끔 성격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착하든지 뭐 아니면 이상하든지 그 다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성격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배우자를 만난다 생각하겠지만 부모와 영향이 있는 그 뒤에 숨은 이면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지로 인해서 배우자가 결정되는 이유, 내가 암만 굴러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자식이 생산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당연히 장생이기 때문에 일지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30, 45세 이때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45세 넘어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노산입니다. 어쨌든 이제 자식을 요 시기에 낳는데 요거 이제 대부분 이제 각종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일지 장생,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나한테 주목이 되고 집중이 된다. 일지가 이제 일간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든 밀어주든 뭐 재물을 만들어주든 뭐 극하든 여러 가지 작용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일어나는 때가 일지의 시점, 30세에서 45세 요 시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궁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이제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을 설명을 미리 드린 거고, 장생이라는 것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볼 때는, 자, 일지의 장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생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잘 모르는 어린애라고 했어요. 잘 모르는 어린애다. 그리고 후견인이 필요하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장생이 있는 사람이 돌봐줄 수도 있고, 이 장생이 있는 사람을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생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뭐 키우다시피 거의 자식처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무작정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장생지는 무조건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장생지의 논리고 마인드예요. 그냥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그냥 나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생지라는 게 어린애잖아요. 그 배우자가 어린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일주론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장생지 일주, 수화 일주들, 병인, 정유, 뭐 임신, 계묘 이런 일주들 4개가 있죠. 일주가 장생지 일주. 뭐 그런 기둥들, 일지에 장생이 있는 딱 4 기둥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나면 뭐 때문에 고생을 하겠어요? 어린애 같으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났지 자식을 내가 낳았냐 하면서 그 내가 뒤치다거리 한다 뭐 어쩐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경향도 좀 생깁니다. 은근히. 왜냐? 장생지니까. 이게 내가 장생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 내 사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후견인 개념으로. 그런데 나 또한 그런 행위들을 누군가한테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생지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 사람들 다 챙기고 당연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뭔가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하고 누가 받아야지만이 해주고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야 너 그러다 나중에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사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한테 베풀고 의지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좀 순진하죠, 장생지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뭐 내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처음에는 나를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뭐 자식 같은 사람을 오히려 키우고 있구나 하면서 맨날 나만 보면 밥 달라고 하고 막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생이 일지에 있다, 이거는 내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세트로 움직인다. 네, 세트로. 세트 구성이다. 절대로 어디 나가도요 혼자서 못 나갑니다. 안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 허락을 받거나 반드시 누구한테 보고를 하거나 하다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이 늦거나 만혼일 수 있죠. 만혼. 그리거나 부모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지의 장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장이.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그러려면 이제 또 경제적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눈치도 좀 볼 줄 알고 빠릿빠릿 해야 되는데, 장생지가 이게 빠릿빠릿 하겠습니까? 그냥 뭐 굼뜨고 뭐 시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애라고 해.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누가 개입을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개입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이 그나마 된다. 그런데 그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좋게 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혼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연애만 하다 끝납니다. 왜?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야 왜 결혼하자는 말을 왜 안 하냐?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런 생각 하겠죠.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청혼을 뭐 결혼하자는 얘기 안 해요. 그럼 뭐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애인을 좋아하는 건지 부모 역할을 필요로 하는 건지, 이 장생지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장생지가 있으면은 너무 자기 자신이 이 생존하는 부분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과 책임 이런 걸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이해가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장생지랑 사는 사람들,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답답한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장생지가 사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변이 다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는데 막 해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럼 다 때려쳐 하면서 막 승질 있는 장생지 같은 경우는 아 복잡해서 나 안 해, 그냥 안 할래. 결혼 그거 뭐 꼭 해야 되냐, 그냥 안 하고 만다. 그냥 뭐 엄마랑 살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생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일지에 장생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좀 부모 역할 이거 감수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의지처에 대한 게 분명합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그 라인으로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장생지 같은 사람들은 굳이 막 뭐 신뢰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막 계산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나한테 먼저 이렇게 선심을 써주고 뭔가 이제 부모처럼 챙겨주고 이름 불러주고 살갑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거죠. 뭐 사기가 막 큰 그런 범죄급의 사기가 아니어도 친구끼리 장난치고 뭐 속이고 이러는 것부터 출발해서 단위가 큰 규모의 경제적 손실까지 사기가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물론 잘 될 때는 사람을 잘 봐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투자에 성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부터 해서 영향력 끼친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12운성으로 이렇게 싹 분류해가지고 뭐 금요화실로 이 사람이 연예인 뭐 장생 있고 월제 있고 막 하면 재밌겠죠. 그런 시간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일지 장생이 정유일주가 한 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엑스제팬이라고 하는 그 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컬의 호시라고 하는 그 뮤지션의 사주가 이제 을사년에 이제 병술월에 이제 정유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사 병술 정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유일주 장생이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이제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고, 그리고 이제 한때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용을 당하고, 그 행사비하고 그 가수 활동을 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뜯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요시키라고 하는 리더가 구제를 해주죠. 도와주고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하는 거예요. 그 장생지가 이제 결국에 사기 당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뭐 검색해보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일대기란 일본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취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팬들은 뭐 난리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 일지에 있는 장생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대체로 이제 배우자를 좀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뭐 사례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잡아줄 부모님이라든지 후견인이 잘 없었던 거죠. 물론 뭐 주변에서는 아, 왜 그런 사람 만나냐 뜯어 말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배우자만큼 나한테 신뢰가 가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뭐 고집 피웠겠죠. 그러니까 일지장생이 그 정도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순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또 피해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장생이라고 해서 사랑받고 뭐 말 잘 듣고 순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적이진 않은 12운성 중에 하나예요, 장생이라는. 여기 이제 사회적 캐릭터가 부여되는 시점에 뭐 월지 장생부터 얘기했는데, 사회적 캐릭터가 부여가 돼도 사실상 사회생활을 잘해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을 만드는 거야, 내 편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남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자기의 생각 같은 거를 막 공유하고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장생제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나는 잘 할 줄 모르니까 네가 좀 해줘, 대신에 내가 뭐 해줄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거 있죠. 관계적인 것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그래도 야 암만 그래도 해야 될 거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장생지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장생지가 있는 사람이 조직 내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다가 꼬이거나 피곤하거나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뭐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한 가지만 딱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지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제 마지막 시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시지의 시점은 이제 노년기라고 썼는데 45세부터 뭐 노년기냐 뭐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세까지 예를 들어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년으로 돌아가냐 뭐 아니면 시에서 머물러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금요화실 강의할 때 많이 애들 하세요. 근데 이거는 다시 년으로 돌아가서 해당 글자들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시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거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다시 년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뭐 년에 장생이 있다고 누가 뭐 보호자가 막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연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장이 더 이상 정지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또 연으로 출발해서 이제 연월시를 또 겪는지, 이런 것들이 좀 사주마다 좀 다르니까 일단 한 사이클 60세까지는 이렇게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는 게 맞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나이가 뭐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뭐 20세씩 보는 거다, 뭐 30세씩 보는 거, 별의별 이론들이 많은데, 제가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한 결과 이게 15세씩 보는 것이 가장 뭐 적중률 내지는 정확도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을 해보시면서 그게 맞을 것 같으면은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금융하시 이런 거를 버리시든지 안 쓰시든지 그건 본인 자유니까 이렇게 한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45세부터를 노년기라고 일단 칭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당연히 배우자 관련된 이슈가 따라오게 됩니다. 네, 시의 시점이 자식궁이라고 해서 절대 자식과 관련된 일만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그 자식 이면에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명심해 두셔야 돼요. 절대 자식궁이라고 해서 자식과 관련된 일만 생겨나지 않는다. 배우자 관련된 이슈가 제일 크고요. 뭐 나는 배우자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포함해요. 배우자가 없는 것도 이슈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이슈고 없는 것도 이슈고, 있어서 뭐 이혼을 해도, 뭐 바람이 나도, 뭐 죽어도, 병이 나도 다 이슈고, 없어도 이슈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될 시점에 결혼을 못하는 것도 이게 나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자 관련된 이슈다. 이 시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은퇴 계획,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은퇴 계획을 이제 세우고, 노후 대책, 어떻게 일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지,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요즘에는 또 고령화 사회로 점점 더 진입을 하면서 이제 연령층들이 더 이렇게 고령화가 좀 된 사회인데, 이 시에 있는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45세 이후에 이제 연령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년기층 이제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하고의 관련된 흐름을 봐도 배우자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 장생이 있으면은 자식이 나를 먹여 살려주느냐, 아니면 내가 자식을 걷어먹여 살려주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무조건 자식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될 건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독립이 안 된다, 이것도 되겠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독립이 안 된다.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이미 진작에 틀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문제로 좀 다투거나, 과연 배우자냐 자식이냐, 이 부분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장생이 있는데, 뭐 일지에는 뭐 병이 있거나 뭐 태가 있거나 뭐 걸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에 있는 장생하고는 관계가 유정하지만, 나머지 이 일지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자식 이전부터 더 봐야 됩니다. 이런 시에 장생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래서 뭘 보고 넘어왔느냐, 제왕을 보고 넘어왔느냐, 뭐 절지를 보고 넘어왔느냐, 병지를 보고 넘어왔느냐, 장생 이전에 또 뭐 장생이 또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글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어쨌든 시에 대한 부분은 미래궁이란 말이에요. 미래궁. 그러니까 시에 장생이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내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식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내가 생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좀 걱정하는, 이 나이가 들면은 이 장생이 있다고 해서 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존 문제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나 보다 하는데, 이 나이가 들면은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장생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장생지의 경우에는 생각이 없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식구들이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에 장생이 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생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 방향성이
결국에는 사실 이 장생지에 해당하는 오행이랄지 십성이랄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일단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일단은 일간 대비해서 장생지에 뿌리를 박았다 이러면은 나를 좀 도와주는 개념이란 말이야. 뭐 그리고 이제 정류라든지 계묘 이런 것들은 뭐 천을귀인에도 속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생지라는 것이 일단 나한테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한테까지 좋은 것이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 좀 고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내가 얼마나 남들한테 유익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생지가 뭐 사주에 있거나 주변에 뭐 내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뭐 가족 중에 있을 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장생이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4등분 해가지고 장생지가 위치별로 연월일시 어디에 있을 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간략한 개요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실제 사주를 이제 실관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인생 경로를 좀 추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절들에 어떠한 일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예측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정도 사이즈면은 왠지 부모하고 관계는 이럴 것이다, 뭐 형제나 아니면 뭐 진로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훈련과 이론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위치별로 제가 설명한 것들 한 번쯤 다시 반복해서 복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생지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 이거를 또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장생지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린아이처럼 나를 보듬어 주던 그날 세상은 따스했고 내 맘은 설렜어. 누군가의 품에서 꿈을 키우던 때 후견인 같은 네 손이 날 살게 했지. 날 지켜줄 너란 후견인 어디서든 날 돌봐주는 사람 내 작은 미래를 믿어준 그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시간은 흘러도 난 여전히 그대로 여린 마음 가진 채 세상을 헤엄쳐 가끔은 지칠 때도 너의 목소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 나를 감싸. 날 지켜줄 너라는 후견인 어디서든 날 돌봐주는 사람 내 작은 미래를
자, 오늘부터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12운성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운성이 12개다 해서 12운성이죠. 신살이 12개가 있다 해서 12신살이고요. 지지도 12개가 있다고 해서 12지지. 이런 식으로 12운성, 신살 이런 것들이 다 지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 이거는 지지 대 지지로 보는 관법이고요. 년지, 즉 띠를 기준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2운성은 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간과 지지를 대입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죠. 자, 12운성은 일단 총 12개가 있고 포태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과 사의 부분을 라인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생에 해당하는 라인은 장생, 목욕, 관대, 줄여서 생욕대, 그리고 로광쇠까지가 이제 생의 라인이죠. 그리고 사, 생이 있으면은 사가 있는, 죽음이 있는 그 라인은 이제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묘, 병 들어서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다시 기운이 끊기면 뱃속에 태아가 잉태가 돼서 길러진다 까지가 이제 병사묘, 절태양, 사 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생 라인이 있고 사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별로 생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사에 가까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큰 축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당연히 뭐 생라인의 첫 번째인 장생이죠. 장생은 양간과 음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법으로서는 이제 양간 장생과 음간의 장생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양간은 이제 3개의 글자가 편인에 임하고 있고 2개의 글자는 편관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토하고 경금이 각각 편관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간목과 병화, 임수 이렇게 보면은 편인 장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음간은 5개의 음간이 있죠. 그 중에 4개가 식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1개의 일간에 해당하는 이제 정화일간만 편재 장생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장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은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은 이제 그 기운이 완전히 끊겨서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서 출산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12등분해서 보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끊긴 상태에서 뱃속에 태아가 잉태하면 그 순간이 태고 그것이 길러지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장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생에 해당하는 12운성들은 이제 바로 막 출생한 태아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장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후견인이다. 네, 후견인. 나를 돌봐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은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일단은 항상 귀여움 받고 예쁨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향 자체가 엄격하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좀 관대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장생의 기본 키워드가 된다. 양일간의 경우에는 무토일간과 경금일간을 빼고는 3개의 일간이 다 편인의 장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편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장생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장생시켜주는 게 이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인이 나한테는 엄마도 되고 문서라든지 학업도 되고 나에 해당하는 직업적인 특성 중에 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편인적인 속성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또는 뭐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장생이라는 게 꼭 일지에 있거나 시지나 년지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월지에 있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당연히 월지가 제일 강하겠죠. 그리고 이 장생이 부정적인 요소를 당연히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장생이 있는데 그것을 병지가 충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사를 맞았다거나 이렇게 이 장생지에 대한 오리지널 속성들이 변화를 하면은 그 부분이 당연히 일반 장생지의 모습 안에서는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않으면 일단은 어딜 가나 일단 귀여움 받고 예쁨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자는 편인이 나를 그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조력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근간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몇째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나는 이쁨을 받는다. 대부분은 이 장생이 있으면은 막내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녀로 태어나도 좀 말하는 거나 어떤 행위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동생이나 아랫사람한테 좀 이렇게 의지하거나 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따라가고 막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장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장생의 키워드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이 좀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면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장생은 장생인데 내 사주에서 식상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용신이거나 이런 식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주다. 그러면은 그러한 대상이 나보다 손 윗사람이 아니라 손 아랫사람한테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나의 후견인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나보다 돈이 많고 나이가 많고 재력이라든지 명예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일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관인적인 소통을 하느냐 아니면 식재로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연하가 많다 이겁니다. 식상성이 강하거나 발현이 됐을 때 좀 연하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음간의 장생 보면은 기유하고 계묘가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장생이 식신의 장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마인드가 이제 꼰대 마인드 있죠. 너무 보수적이고 꼰대스럽고 꼭 지켜야 되는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새롭고 좀 혁신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음간 장생의 경우에 그런 걸 되게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좀 되게 파릇파릇하고 신선하고 싱싱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유나 뭐 계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고 생활적인 거, 음식하고 옷 차려입고 뭐 패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간의 장생 중에 이렇게 간목, 병화, 임수의 경우에는 편인으로 이렇게 장생을 하고 있지만 무토하고 경금은 편관의 장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무인 일주가 됐든 인월의 무토가 됐든 일단은 이 인목 자체가 편관이 되는데 이 무인 일주들이 권력욕이 상당해요. 이게 무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장생이기도 하면서 편관에 해당하는 게 호랑이 인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당사주에서 천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세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는 이 인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인목이 없더라도 충분히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든지 뭐 장관이랑 총장이 된다든지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이 권위를 더 강하게 쓰려면 이 인목, 호랑이 범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일주는 이미 그러한 이 편관이 나를 장생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라든지 이런 권력욕 이런 게 또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멋있는 걸 좋아하죠. 멋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편관에 대한 성질이 자기를 그런 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구조가 막 그렇게 형편없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중상 이상은 가죠. 어떤 그레이드를 따졌을 때. 그래서 무인일주가 뭐 일주론으로 따졌을 때도 상등 일주 중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 편관에 대한 것이 나를 장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토하고 병화를 장생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편의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의 가장 또 기준이 되는 이 간목의 또 걸록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리라든지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 장생지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1인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위로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지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장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린 갓난아이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에게 크게 운명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히려 보호자가 된다거나 뭐 대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장생의 이런 방향성과는 좀 반대로 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럴 때 이제 조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잘 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장생적인 모습은 항상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장생적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사주에 지지 장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곳은 뭐 걸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태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장생이랑 충하는 것은 이제 병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장생이랑 충하는 것은 병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장생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래도 이건 한번 해볼 수 있겠지 하고서 시도한 일 중에 실패한 일이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내 사주에서 뭐 걸록 제왕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관대라든지 이런 센 글자들이 운에서 오거나 지지에서 작용을 하거나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개척을 하기 위한 작용력을 이제 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장생으로 배정이 되면은 장생스럽게 살아야 성공적인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 장생의 역할만큼은 버리지 않아야 그 장생에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센 인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센 인자로 내가 뭐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쓰는 만큼 이 장생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장생의 기능이 망가지고 그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질 때 보면 세상이 나를 엄격하게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모습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른 행세를 하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망나니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장생은 장생답게 글자를 건들지 말아야 하죠. 형충이라든지 공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생에 해당하는 이 키워드를 좀 관찰을 좀 하게 되는데 양간의 장생의 경우가 역마지죠. 역마지 인신사의 역마지 생지 우리가 이 생황묘고지 할 때 그 생지가 이 장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황묘가 이제 장생지하고 이제 왕이 제왕지고 이제 묘가 묘고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간목의 입장에서 해묘미가 이제 생황묘고지다 이게 12운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로 이제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마지를 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에 대한 성향들이 일단 이 편인의 좀 편인 또는 이제 편관에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편인과 편관이 동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모가 되겠죠. 인성으로 얘기하면 부모고 관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나의 직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캐릭터나 꼴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좀 동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생지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때 철저히 이렇게 양간을 위주로 이렇게 놓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음간을 또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운성이 양간이 순행하고 음간이 역행한다 해가지고 음간은 뭐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뭐 간목, 을목 나눠서 보지 말고 그냥 목이면은 해에서 장생한다 끝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간의 12운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음간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역마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생지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커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되거나 내가 윗사람이 되면은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장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가 보살핌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인데 내가 어른이 된다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생지 중에서는 굉장히 동안도 많고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동안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나이를 먹어도 이 먹은 티가 잘 안 나는 사람 중에 이 장생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간이 간목이 아니어도 정화일간이든 무토일간이든 간목 있고 해수가 있으면은 이미 장생지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간에만 국한 지어가지고 장생지가 있나 없나만 보지 말고 내 사주에 뭐 병화가 있냐 무토가 있냐 임수가 있냐 해놓고 거기에 뭐 신금이 있냐 임목이 있냐 인신사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양간이 있으면은 음간이 있으면은 좌우묘를 볼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생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장생지가 그 해당 십성 육친에서는 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양간은 인신 사이에 장생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과 가만히 이렇게 있지를 못한다 그런 부분하고 이것저것 좀 진취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좀 건강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투자가 좀 따라와야 되고요. 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아야 이 장생적인 이 풍모를 좀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음간을 보면은 음간은 4개의 일간이 대체로 식신의 장사를 합니다. 정화일간 빼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화가 장생이고 기토의 입장에서는 유금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자수가, 계수의 입장에서는 묘목이 장생을 하는데 유독 정화일간만 이제 유금에 장생을 하죠. 유금에는 이제 정화, 기토가 같이 장생을 하는데 십성상 이제 편제로 자리가 됩니다. 정화일간만. 그래서 대체로 장생지, 음간의 장생지 하면 이제 식신을 놓고 보면 되겠는데 이 식신에 해당하는 이 장생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느냐,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느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음간의 경우에는 이 지장간상 본인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간에 해당할 때는 지장간의 중기가 반드시 들어있단 말이에요. 간목의 해수다 그러면은 여기, 중기, 정기 해가지고 무가, 미미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간목하고의 연관고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해수가 대표하는 게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간의 경우에는 좌우묘의 장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장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의 관계성을 봤을 때는 이제 연관고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양간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좀 읽어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창성에 대한 부분, 보통 문창귀인, 이런 신살 중에 문창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창귀인은 양간의 경우에는 병지, 음간의 경우에는 장생지를 문창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문창귀인은 병정화를 빼고는 다 식신에 해당하는 지지를 문창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지가 되고 음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생지가 되는데 이 장생지에 해당하는 이 음간의 경우에는 이 문창귀인, 그러니까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글자 가지고 하는 일이죠. 선생님 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공부해가지고 이제 글이나 말로 풀어먹는 어떤 표현과 관련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형충맞거나 공망이나 이제 글자가 파손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장애가 이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지지로 있을 때 투관된 것이 뭐가 있는지 또 관찰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식신이 문창인데 뭐 상관이 투관되어 있고 합사를 치거나 막 경관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공망 맞거나 형충 맞거나 이러면은 문창성의 오리지널 속성을 막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생의 경우가, 그러니까 양간장생하고 음간장생이 이렇게 다른데, 일단은 양간장생은 좌우묘에 그 해당하는 사정의 글자,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강하죠. 양간의 장생보다 더 고집이 강합니다. 음간장생이.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더 이렇게 특출난 쪽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그 장생의 효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내가 이렇게 일궈냈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능력적인 것을 더 양간보다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생이 외부로 받아들이는 장생보다 자신의 능력을 일굴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안정감, 어떤 운이 따라주는 그런 장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간 장생의 경우에는 지장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음간 장생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상황이 도와주는 거죠. 상황이 도와주는데 누가 날 직접적으로 도와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래서 그러한 고집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양간과 음간의 장생지의 차이가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을 보실 때는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글자 자체가 인생의 어떤 여정을 12등분 해가지고 본 그 흐름이니까 과연 거기에 내가
해당하고 있는 이제 일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천간의 글자들이 어떠한 것을 이제 연관 짓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올해 이런 신축년 같은 경우에도 뭐 관대라든지 쇠라든지 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 중에 하나는 걸릴 텐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세운을 볼 때도 연관을 지어가지고 또 이해를 해도 되겠죠. 또 뭐 신살적으로 같이 또 보면은 뭐 계묘하고 이제 정유 이런 것들은 이제 천을 귀인에도 들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문창성하고 천을 귀인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하고 계묘는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뭔가 진행이 그렇게 막 엄격하고 막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 대체로 순조로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 일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아까 얘기한 센 글자들이라든지 운의 향로라든지 또 그런 12운성적인 글자가 나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데, 글자 하나만 갖고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지향을 하는 쪽으로는 이런 장생지 같은 게 의미가 좀 크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운성에 대한 부분 장생지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순서대로 해가지고 12개 금방 뭐 하면 되니까 부지런히 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를 알았어, 내 운명을 보았어. 힘들었던 번 왜 그런지 알았어. 우울했던 마음 이젠 위로가 되네. 반복됐던 내 삶 인연법으로 개운하니. 자로 펼쳐지는 오행, 남들과는 다른 인생 속의 고행. 멈춰있던 내 삶을 기다려고 해. 그렇다고 한 발에 쓸데없는 여행. 넌 내만 몰랐어. 왜 날 궁합